그날 추석 저녁, 시어머니 집 거실에 차려진 상위로 한수진이 내 앞에 종이 한 장을 슬쩍 밀어 넣었다. 이혼 서류였다. 이미 남편 박준호의 서명은 되어 있었다. 언니,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오빠도 힘들어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주변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다.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며 나를 봤고 시누이들은 입을 가린 채 킥킥거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접었다. 아들 지훈이가 웃었다. 처음엔 작게, 그러다 점점 크게.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그 아줌마가 오는 거야. 13살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훈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이제 새 가족이야.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었다. 입안이 모래처럼 거칠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나는 울었다.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소리가 새지 않게 입을 막고 울었다. 준호는 이미 짐을 싸서 수진의 강남 오피스텔로 갔다. 지훈이는 아빠와 같이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38, 결혼 15년, 회사도 그만둔 지 오래된 이제 아무것도 아닌 여자. 며칠 뒤 변호사를 만났다. 재산 분할은 절망적이었다. 준호는 회사 지분 60%를 쥔 장남, 나는 무직. 법원도, 사회도, 가족도 그의 편이었다. 지훈이 양육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라는 말 한마디로 준호에게 넘어갔다. 아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 미안. 근데 아빠가 더 재밌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나는 처음엔 그냥 살고 싶었다. 아파트를 팔아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고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다. 밤새 계산대에 앉아있으면 머리가 멍해져서 좋았다. 생각이 멈췄다. 그러나 어느 날 지훈이가 주말에 잠시 왔을 때 아이의 팔에 멍이 보였다. 아빠가 물었더니 고개를 저었다. 운동하다 생겼어. 거짓말이었다. 눈이 피했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다. 그전까지 나는 참고, 잊고, 새로 시작하려 했다. 한국 사회가 원하는 현명한 전처가 되려고 했다. 하지만 아이의 멍을 본 순간 깨달았다. 침묵은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다. 준호와 수지는 계속 웃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승리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오래된 메일함을 뒤졌다. 준호가 회사에서 보낸 메일들, 세무 관련 파일들, 수진과 주고받은 카톡 백업. 나는 예전부터 모든 걸 저장해왔다. 습관이었다. 그걸 뒤지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지훈이가 다시 주말에 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줬다. 맛있어?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 중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를 보며 물었다. 아빠랑 수진 아줌마는 잘 지내? 지훈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다. 응, 근데 아줌마가 맨날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해? 나는 웃었다. 그래. 아빠가 사줘. 응, 비싼 가방도 사고 차도 바꿨어. 그날 밤 나는 국세청 홈택스를 뒤졌다. 준호 회사 법인 카드 내역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가 개인 계좌로 결제한 영수증 몇 장을 예전에 찍어둔 게 있었다. 롤렉스, 에르메스, 벤츠리스 계약금. 모두 지난해와 올해 초 회사 실적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투덜거렸으니까? 돈이 어디서 났을까? 나는 전직 동료에게 연락했다. 준호 회사 재무팀에 있던 은정 언니였다.
오랜만에 안부 전하라고 했다. 술 한잔 하자고 했다. 강남역 근처 바에서 만났다. 언니는 이미 취해 있었다. 준호 그 새끼 요즘 회사 돈 함부로 쓰는 거 알아? 나는 놀란 척했다. 정말요? 언니가 혀꼬인 소리로 말했다. 법인 카드로 여자 데리고 해외 갔대. 증빙도 안 돼. 회계감사 들어오면 큰일 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따랐다. 더 캐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했다. 집에 와서 노트에 적었다. 법인 자금 유용 가능성, 그 옆에 날짜와 언니 이름. 나는 아직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그냥 기록이었다. 증거를 쌓는 일이었다. 지훈이가 다시 갈 때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엄마한테 언제든 전화해. 무슨 일이든. 바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아이에게서 카톡이 왔다. 엄마, 아빠가 또 화냈어. 내가 게임 너무 한다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팔에 새멍. 나는 답장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볼게. 그 후로 나는 매일 밤 자료를 모았다. 준호의 SNS, 수진의 인스타, 회사 홈페이지 공지, 심지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까지 뒤졌다. 수진이 최근 강남 오피스텔을 매매한 기록이 있었다. 15억. 그녀 혼자 힘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었다. 준호 명의로 된 대출이 붙어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계획된 착취였다. 나는 그들의 미래를 훔치려 했다. 아니, 이미 훔쳤다. 이제 돌려줄 차례였다. 변호사를 바꿨다. 처음 만났던 남자 변호사는 준호 쪽 사람이었다. 이번엔 여성 변호사,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김혜린 변호사였다. 상담실에서 나는 모든 자료를 내밀었다. 법인 자금 유용 의심 내역, 대출 기록, 지훈이 멍 사진.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건 형사 고소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양육권 소송부터요. 법원은 여전히 준호 편이었다. 그러나 지훈이 멍사진과 아동학대 신고, 접수 증명서를 제출하자 판사가 면담을 요구했다. 지훈이는 법원 상담실에서 처음으로 말했다. 아빠가 가끔 때려요. 수진 아줌마가 시켜요. 준호는 부인했다. 수진은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사는 임시 양육자를 나로 지정했다. 지훈이가 내 집으로 돌아왔다. 준호는 분노했다. 전화가 왔다. 내가 지훈이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아이가 스스로 말했다고 들었는데 그는 욕을 했다.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제대로 잤다.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리는 작았다. 준호는 여전히 회사 지분을 쥐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나를 가정을 파탄낸 여자라 불렀다. 수지는 인스타에 여행 사진을 올렸다.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 해시태그 행복한 우리 새 출발. 나는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준호를 기다렸다. 퇴근 시간에 맞춰. 그는 나를 보고 멈칫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미소 지었다. 커피 한 잔 해요.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말했다. 지훈이 잘 지내. 고마워. 그는 경계했다. 그래서 그냥 잘 지내라고. 나는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다. 안에 들어있던 건 수진의 오피스텔 대출 서류 복사본이었다. 그는 봉투를 보지 않았다. 그러나 집에 가서 볼 것이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뭐 하려는 거야?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는데 그는 위협했다. 건드리지 마.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준호가 반격을 시작했다. 회사에서 내 명의로 된 작은 주식을 모두 매도했다. 내가 예전에 선물 받은 것들. 변호사에게 물으니 합법적이라고 했다. 돈은 그의 계좌로 들어갔다.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국세청 민원 게시판에 익명 제보를 올렸다. 건설법인 자금 유용 의심, 증빙 서류 첨부 증거는 약했지만 조사 요청은 들어갔다. 며칠 뒤 회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시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다. 너 때문이야. 나는 부인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울었다. 준호가 잡혀가면 어쩌려고? 나는 말했다. 그럼 준호가 잘못한 거겠죠? 수진이 연락을 끊었다. 준호와 싸웠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의 인스타가 비공개로 바뀌었다. 지훈이가 말했다. 아줌마가 짐 싸고 나갔대. 나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계산했다. 이제 준호는 혼자라. 조사가 깊어질수록 준호는 초조해졌다. 나에게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제안했다. 재산 더 줄게. 지훈이도 내가 키워. 나는 거절했다. 이혼은 이미 끝났어요. 이제 다른 문제죠. 그는 악수듯 말했다. 너 미쳤어. 나는 대답했다. 아니, 이제야 제정신이야. 지훈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감옥 가면 어떡해? 나는 잠시 멈췄다. 그건 아빠가 선택한 거야. 아이는 입을 다물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을 봤다. 눈이 차가웠다. 예전에 나는 어디 갔을까? 그러나 후회는 없었다. 후회할 여유가 없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다. 30억 원대 법인 자금 유용. 준호는 구속 기소되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수지는 모든 SNS를 삭제하고 잠적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너희 아빠 도둑이래. 바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나를 봤다. 엄마 때문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의 재판날, 나는 방청석에 앉았다. 그는 나를 보자 눈을 피했다. 변호사는 감형을 호소했다. 초범, 반성, 가족 부양 책임. 판사는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준호가 호송차에 오를 때 나는 일어났다.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웠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졌다. 집에 돌아와 지훈이에게 말했다. 이제 끝났어. 아이가 물었다. 엄마, 이제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이라는 단어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저 아이를 안았다. 아이의 몸이 떨렸다. 나도 떨렸다. 며칠 뒤 수진에게서 메일이 왔다. 언니, 미안해요. 나도 속았어요. 첨부 파일은 없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삭제했다. 준호가 감옥에 간 지 1년이 지났다. 회사 지분은 경매로 넘어갔고 시어머니 집은 압류되었다. 지훈이는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말을 늘렸다. 나는 다시 취업했다. 작은 출판사 편집자. 월급은 적었지만 규칙적인 삶이었다.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 그게 진심이었다.
용서라는 게 가능한지 필요 없는지 알 수 없었다. 준호가 가석방으로 나왔다. 머리가 희끗희끗했다. 나를 찾아왔다. 원룸 앞에서. 민지야,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초인종만 울렸다. 한참 뒤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했다. 모든 게 변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눈은 여전히 차갑다. 그러나 이제는 그 눈을 피하지 않는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면 이제야 시작된 건가?